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다음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 선거가 오늘로 꼭 4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대한민국의 다음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어떤 비전과 철학을 갖고 나라를 이끌어가려 하는지, 지나온 삶은 대통령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지 잘 살피고 따져보셔야겠지요. SBS는 오늘 보수정당의 적자임을 자부하는 자유한국당 경선 후보들 간의 합동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고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합동 토론은 2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경선 후보자들을 차례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후보자 4분이 앉은 순서 그리고 모든 코너별 발언 순서는 각 후보 진영과 사전에 미리 협의해서 결정했다는 점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4번 홍준표 후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홍준표입니다. 다음은 3번 김진태 후보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2번 김관용 후보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1번 이인재 후보입니다. 예, 이인재 인사드립니다. 예. 오늘 토론회가 시작되기 전 후보님들과 얘기를 나눠봤더니 오늘 벌써 6번째 토론을 하셨다고 하니까 뭐 텔레비전 합동 토론회 편하게 긴장 안 하시고 잘 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SBS가 마련한 자유한국당 경선 후보들 간의 합동 토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텐데요. 첫 순서는 각 후보들이 직접 만든 영상물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끝나면 재밌는 순서가 하나 마련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들려고 하는 대한민국은 그리고 내가 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돼야 하는지를 각 후보들의 이름을 따서 삼행시로 시청자 여러분께 직접 소개해드리는 그런 순서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홍준표, 김진태, 김관용, 이인재 후보 순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홍준표 후보 진영에서 만든 영상물부터 보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서민 대통령 홍준표를 강조하셨네요. 제가 운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삼행시는 다른 사람이 운을 띄워줘야 또 마시니까요. 네. 자, 홍준표는 당당합니다. 준비된 서민 대통령입니다. 표류하는 대한민국 홍준표가 바로 세우겠습니다. 네, 역시 삼행시에서도 서민 대통령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태 후보 진영에서 만든 영상물 보여드리겠습니다.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입니다. 아직 승부가 끝났습니까? 승부는 이제부터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다시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된 보수, 유일한 대안, 대한민국의 힘 김진태. 하나된 보수 유일한 대안을 강조하셨는데요. 김진태 후보님도 제가 운을 띄워드리겠습니다. 김정은이가 제일 무서워하는 진짜 사나이가 정치권의 세대 교체를 이루어 마지막으로 태풍을 이루어 대한민국을 바꿔보겠습니다. 네, 태풍이라는 점을 또 강조를 하셨습니다. 세 번째, 김관용 후보 진영에서 만든 영상물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바닥을 알고 민심을 아니까 눈물로써 어머니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김관용의 정치는 서민의 목소리로 합니다. 분권 개헌, 중용의 안보 외교, 중소기업 중심의 서민 일자리 창출, 국민이 하늘인 나라, 관용의 정치 이제 시작합니다. 네, 김 후보님은 이름을 딴 관용의 정치를 강조하셨네요. 제가 오늘 띄워드리겠습니다. 김관용은 보수의 적통입니다. 관.
관심 가져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보수의 리더가 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용모는 이렇게 생겨도 일선에서 육선 자치단체입니다. 예. 현장혁명가로서 새로운 나라 모델을 확실히 바꿔서 만들겠습니다. 예. 용모를 얘기하셨습니다. 재밌게. 자, 마지막으로 이인재 후보 진영이 만든 영상물 과연 어떤 점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불사조처럼 날아올라 우리 당에게 위대한 승리를, 우리 국민에게 위대한 미래를, 우리 민족에게 위대한 통일을 반드시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네. 이인재 후보님도 제가 오늘 직접 띄워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벌써 끝나신 겁니까? 이제는 예. 인물입니다. 인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뛰어난 이인재가 튼튼한 안보, 활기찬 경제, 위대한 통일 한국을 만들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후보님들께서도 아마 토론회에서 삼행시로 또 이렇게 말씀하신 건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후보님들의 긴장을 푸는데 좀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다음으로는 제가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통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역시 김진태, 김관용, 이인재, 홍준표 후보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원활한 토론 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간은 30초 이내로 제한돼 있다는 점 여러분께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오늘 아마 뉴스 다 보셨을 겁니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혐의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서 구속 여부가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진태 후보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구속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한마디로 참담합니다. 뭐 이렇게까지 할 게 뭐가 있습니까? 탄핵이 좀 심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 가슴에 대못을 여러 개 박은 겁니다. 정말 이렇게 해가지고는 공정한 나라라고 할 수 없고요. 이것을 뿌리 뽑기 위해, 바로 잡기 위해 제가 꼭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네, 시간을 남겨두시고 답변을 마무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관영 후보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탄핵에 대해서 사저로 돌아온 대통령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나라 격을 생각해서 지혜롭게 처리하기를 바라고 또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하리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신중하게 처리를 해주기 바랍니다. 네,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 강조하셨고요. 다음은 이인재 후보님의 견해를 여쭙겠습니다. 예, 박 전 대통령은 사실상 지금 연금 상태입니다. 뭐 도망할 의지도 없겠지만은 도망할래야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전직 대통령을 쉽게 구속하면 국가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습니다. 국가 이익을 위해서도 지혜로운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법원에서 아주 신중하게 영장을 기각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홍준표 후보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아마 검찰이 문재인 대선 가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판단으로 영장을 청구한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 맑은 눈으로 구속 여부에 대해서 바른 결정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통 질문에 대해서 네 후보 모두 제한 시간을 잘 지켜서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는 자유한국당 경선 후보 네 사람의 정책과 공약, 리더십을 본격적으로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자유한국당 후보들은 어떤 비전과 철학 그리고 공약, 정책을 국민 여러분들께 제시하고 있을까요? 지금 대한민국의 안팎의 사정이 어렵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경선 후보 네 분의 정책과 공약, 리더십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순서는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가 한 명이 먼저
발언대로 나섭니다. 그리고 3분 동안 시청자 여러분들께 프리젠테이션을 직접 한다. 설명을 직접 합니다. 그리고 이 설명을 앉아있는 나머지 3명의 후보가 잘 듣고 그 이후로 10분 동안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책과 공약이 타당한지를 시청자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다른 후보들이 검증하는 순서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책 검증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모든 후보들의 리더십 검증까지 동시에 그 자리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시간이 각 후보별로 한 20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더십 검증까지 다 끝나고 나면 그 해당 후보자가 마지막으로 30초 동안 오늘 정책 검증과 리더십 검증을 하는 동안 미처 드리지 못한 얘기를 다른 후보들과 시청자 여러분들께 하는 그런 순서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자는 김관용 후보입니다. 김관용 후보께서는 저희가 미리 준비한 발언대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관용 후보가 자리로 이동하는 동안 우리 다른 후보님들께, 모든 후보님들께 주의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여러 차례 하셨으니까 잘 아실 겁니다. 너무 발언 시간을 끌거나 또 답변을 또 너무 길게 해서 다른 후보님들이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또 시간을 너무 제한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특히 요즘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거티브식 질문은 가능하면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자도 이 정책 검증과 리더십 검증하는 동안은 가능한 개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관용 후보부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다른 후보들을 향해서 본인이 발표한, 본인이 제시한 공약 직접 3분 동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꿈은 사람 중심 차별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안보 없이는 국가도 없고 국민도 없습니다. 바로 목숨입니다. 생명입니다. 실용 외교를 국익 중심으로 펼쳐나가고 한미 관계를 지속 강화시켜서 사드 배치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독도 일본의 침탈 야용으로 막아내겠습니다. 안보 대통령 확실히 되겠습니다. 정책의 근본은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9988234 좀 생소한 숫자이긴 합니다만은 우리나라 산업 구조에 중소기업이 99%, 고용이 88%. 그래서 9988234. 그런데 문제는 2, 3개월 안에 다 2, 3년 안에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부를 신설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편안하게 사업하고 고용할 수 있는 나라. 특히 일취월장. 젊은이들이 일찍 취직해서 월급 받아서 장가갈 수 있는 책임지겠습니다. 중소기업 전국 대통령 확실히 하겠습니다. 권력이 너무 중앙에 집중되어서 많은 적폐를 나왔습니다. 이제 과감히 지방으로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3년 안에 전부 분권 개헌 3년 안에 하고 또 모든 그 권력을 조정해서 또 밑으로 내려놓겠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주인인 국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김관용의 용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차고 나가는 용기입니다. 저는 별명이 들이대입니다. 딱 결정되면 막 그대로 앞뒤 안 보고 가는 DRD입니다. 중용입니다. 치우치지 않는 중용. 또 포용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안고 가는 이제 관용의 정치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갈등과 문제 또 한을 전부 안아가는 통합의 모습으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고 희망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김관용 후보님 3분 약속된 시간에서 1초 넘기셨습니다. 시간 아주 꽉 채워주셨습니다.
김관영 후보의 3분간 공약 발표가 끝났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한지 내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후보들께서 다른 후보들께서 기탄 없이 질문해 주시죠. 먼저 김진태 후보께서 질문하시죠. 네, 잘 들었습니다. PPT 아주 잘 만드셨네요. 그 9988 그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후보님. 그런데 우리나라가 과연 중소기업 위주로 경제가 돌아가는 나라인지 저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기업 위주로 여기까지 이렇게 커 나온 게 아닌가. 중소기업을 자꾸 보호 지원하는 거는 좋지만 대기업이 될 수 있도록 오히려 좀 이렇게 조장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중소기업 거기서만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 대기업은 다 뭐 그냥 죽여도 괜찮은 건지, 저쪽 다른 좌파 후보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뭐 아예 대기업을 해체해도 괜찮은 건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발표드린 것은 대기업은 규모나 또 경영 면에서 이미 중소기업과 대비를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약한 중소기업을 살려야 하고 거기에 현장 힘을 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투자와 또 수출, 그 주력부들은 사실 대한민국 발전에 있어서 기한보다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일부 탐욕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외면받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기업의 탐욕을 건절하고 또 편안하게 좀 기업을 할 수 있도록 재발 조사라든지 구속이라든지 좀 삼가해서 중소기업이 길을 펴고 갈 수 있도록 자꾸 대기업이 해외로 자꾸 빠져나갑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크게 보고 정책적으로 배려하고 중소기업대로 불을 만들어서 힘을 실어드리겠습니다. 그 대기업의 탐욕이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그게 우리 생각상, 관념상으로만 있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다는 그런 주장도 많습니다. 현대차에 납품하는 회사가 일본이나 미국에도 납품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영업이익률이 더 높다는 그런 통계도 있거든요. 그거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이인재 후보님 질문해 주시죠. 저는 우리 김진태 후보하고는 좀 각도가 다른데요. 중소기업부 신설, 저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균형, 임금 격차도 2배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후려치기라든지 이 납품 단가 이거 아주 불공정한 사례가 너무 많아요. 이것은 중소기업을 이렇게 약화시키면 결국은 그 화가 대기업에 미칩니다. 그래서 이런 불균형을 어떻게 시정할 수 있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공정거래법 하나만 제대로 정부가 지켰어도 대기업의 그런 문어발식 또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먹이 사슬이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좀 소홀히 했습니다. 역대 정부가. 그것을 법대로만 잘 지켜줘도 될 것인데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중소기업 스스로도 새로운 경쟁력과 또 보완 관계를 확실히 해서 정말 중소기업이 대접받는 그런 나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특히 이제 하청 계열화되어 있는 협력 중소기업 말고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나 첨단 과학을 가지고 과학기술을 가지고 젊은이들이 도전해서 개척하는 벤처기업들, 이게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아주 힘들게 개척한 이 과학기술이라든지 또 인재라든지 이거를 대기업들이 그냥 약탈식으로 뺏어가는 거,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상당히 뜻을 같이 합니다. 사실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아주 법을 떠난 아주 깊은 먹이 사슬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하청에 대한 아픔을 갖고 있고, 또 기술 개발에 창업을 해도 기술이 넘어가는 그런 절박함. 사실은 수출 전선에서 볼 때는 그 제품 만드는 건 중소기업이 대부분 만들어서 대기업에 납품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구조관계를 본격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봅니다. 예. 조금 이따 또 시간 나오면. 네, 일단 두 후보께서 2개씩 질문하셨으니까 홍준표 후보님. 예, 방금 지금 말씀하신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대기업이 탈취했을 때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자고 이인재 후보님 말씀하셨는데 2011년도에 이미 이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제가 국회에 있을 때
중소기업의 특허 기술을 대기업이 침탈을 했을 때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제가 청와대 반대 불구하고 그 도입을 했습니다, 이미. 그 부분에서는 지금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안보에 관해서 제가 좀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사드 배치만으로 북핵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특히 이미 독일, 이태리, 터키 등 유럽 5개국은 러시아 대비해서, 남진에 대비해서 전술핵을 재배치했습니다. 재배치하고 거기에 핵 단추를 공유하기로 나토 협정을 지금 체결해 놨습니다. 두 번째가 북한에 지금 특수 11군단이라는 부대가 있습니다. 이 폭풍군단이라고 하는데요. 옛날에 시리 영화에 나왔을 때 특수 8군단을 개편한 건데 이 특수 11군단이 병력이 한 20만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유사시에 한국의 후방에 침투를 해서 요인 암살, 후방 교란, 파괴 이 임무를 띠고 있는 최정예 부대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이 최정예 부대를 대응할 그런 부대 편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술핵 재배치 문제하고 북한 특수 11군단 여기에 대한 방어 대책을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한미 동맹에 주는 군사 동맹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조하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핵 설치 문제도 핵 관련 전술 무기들이 재배치되도록 요구해야 된다고 보고 미국과. 그래서 핵은 일본은 뭐 핵을 설치하면 우리는 핵을 설치해야 돼. 저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핵 없는 나라로서 또 한미 군사 동맹을 좀 지속적으로 좀 강화해서 그 문제를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그 특작 부대들에 대한 특수 임무를 갖고 있는 부대에 대한 대응 전략은 국방부에서 잘 할 겁니다. 장관이 그 정도는 준비 안 했겠습니까? 저는 군에서 그런 별도의 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그런 대응 전략은 저는 대한민국 군인을 믿습니다. 지난번 사드 때 국방부 관계관이 왔을 때 그래도 저는 대한민국 군인을 믿는다. 신뢰를 보낸다. 그렇게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야당, 저 홍준표 후보님께서 조금 전에 질문을 좀 상당히 길게 가지고 두 가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네. 다른 후보들과 알겠습니다. 두 개의 질문을 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 이제 하나씩 남은 시간이 한 2분 반 정도 되니까 짧게 질문하시고 짧게 대답하시는 걸로. 우리 홍 후보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한 건 맞는데 아주 미약합니다. 이거 강화해가지고 막아내야 되고 그 독도 수호, 독도가 경상북도 이제 속해 있는데 그 독도 해저에는 어마어마한 에너지 자원이 있어요. 그렇죠. 메탄 하이드레이트라고. 그것 때문에 아마 일본이 저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저는 뭐 우리 독도는 뭐 현재 우리 영토고 일본이 전쟁을 하지 않는 이상은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만일 거기를 뭐 침탈한다든지 하면은 우리는 바로 대마도를 대응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독도를 관할하는 현장 도지사로서 오랜 세월을 보냈습니다. 사실 독도는 영토적으로 실효적 지배를 우리가 하고 있고 독도는 더 거슬러 올라가면 1500년 전으로 됩니다. 신라시대부터 그런 역사를 갖고 있음에도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예를 들면 1910년 이후 한일합방 이후 1950년 한국전쟁 또 지금 탈핵 국면에서 일본의 외무상이 강하게 그를 주장하는 모습들을 보고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독도는 우리 민족의 섬, 실효적 지배로서 우리 현장에서 확실히 관리가 국민의 힘으로 지켜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하나만 예. 우리 후보님 그 대기업에 대한 시각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우리 다 대기업 뭐 재벌이라 그래서 전부 이제 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또 자기 자녀들은 거기에 다 들어가고 싶어해요. 이런 모순 속에 살고 있는데 사실은 대기업이 많아지면 좋은 거예요. 그죠? 삼성전자 같은 게 한 10개씩 있으면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이 10%밖에 안 되는데 미국은 50%의 국민들이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국회에 있어 보니까 자꾸 대기업을 너무 규제를 심하고 이렇게 하니까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이 아예 안 되려고 할 정도예요. 그래서 대기업도 중소기업만큼 좀 관심을 가지고 당연히 더 좀 육성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원칙에는 생각하시는지. 그렇게 하고 그 균형을 기업 간의 기업 계열하든지 균형을 잘 취하고
특히 이제 제가 탐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3세 경영 체제라든지 순환 출자라든지 이런 문제를 또 문어발식으로 프랜차이즈 서민이 일반 중소기업이 할 수 있는 기업에 손을 대는 이런 정도는 조절을 좀 해줄. 그리고 사실 윤리적인 경영에 새로운 모습을 주장할 뿐이지 대기업을 어떻게 가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 네. 정확하게 지금 약속된 시간이 9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고요. 다음에 리더십 검증으로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김관영 후보의 리더십 검증인데 여기는 뭐 기탄 없이 정책 검증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더 질문하실 수 있고요. 리더십과 관련된 검증을 후보님들께서 하시는데 시간은 모두 9분입니다. 그리고 9분이 끝나고 나면 우리 김관영 후보가 30초 동안 마지막 소회를 밝히고 미처 해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의 첫 번째 질문서는 우리 홍준표 후보님께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을 했는데 아직 답변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지금 야당 후보는 지금 대선이라고 군복무기간 단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방력 약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국방력 약화라는 거 곧 김정은이한테 만나겠다 하는 말과 그 일맥상통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북한 11군단 20만에 이르는 최정예 이 병력을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군체제를 개편을 해서 4군 체제로 개편을 하고 해병대 특전사를 통합해서 해병특전사령부를 만들어서 똑같이 북한의 특수 11군단에 대응을 하는 최정예 그 북한 침투 상륙부대를 만들어서 운용하는 게 어떠냐 그 말씀을 제가 한번 후보님께 드려봅니다. 사실 군 복무기간 단축 또 군병력 정강에 대한 많은 사회적인 논의가 있습니다. 사실 정체불명의 정책도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홍 후보님께서는 11군단이라든지 아주 구체적인 이런 대응 수치를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셔서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군체제에 관한 문제는 다시 한번 국방부에서 그런 또 내부 안보의 문제도 있고 해서 바로 발표를 못해서 그런데 이런 문제는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지적하신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적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또 리더십 검증 관련해서 김진태 후보님. 네, 후보님. 아까 정말 PPT 참 잘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그 누가 만들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요. 저게 어제 밤 늦게 저렇게 하도록 그게 나왔는데 우리는 밤새 저걸 준비하려고 해도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몇 명 안 되는 이 뭐 도와주는 보좌관을 가지고는. 근데 저렇게 멋진 PPT 나온 거는 좋은데 그래서 기후인지 몰라도 제 생각에는 지금 경북지사님으로 계시니까 직원들이 굉장히 유능해서 이 경북 관광 홍보나 이런 건 굉장히 잘할 것 같아요. 그런 실력을 발휘하면. 근데 경북 관광을 홍보해야 될 직원들이 지금 우리 후보님을 위해서 저를 밤늦게까지 저거를 혹시 만들었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울산에서 보고한 그 브리핑 자료를 조절해서 축소하고 해서 또 그리고 여기는 그런 뭐 공무원들이 와서 하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건 상식에 관한. 그러면 공무원이 아니고 다른 분들이 만들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뭐, 그래도 될까 모르겠는데. 예, 이인재 후보님. 예, 후보님도 내치는 국회로 넘기고 외치는 대통령이 직접 주도하는 이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지지하시나요? 예, 그럼. 예. 그러면은 이제 주로 외교 안보 국방 통일을 대통령이 해야 되고 이제 경제라든지 뭐 복지, 문화, 교육, 환경, 노동 이런 거는 이제 국회에서 총리가 하게 되는데 우리 후보님은 외치에 자신이 있으십니까? 외교 안보 국방 통일. 그보다는 내치가 훨씬 더 국민 살찌우는 내치가 훨씬 더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후보님 질문하신 내용을 보니까 서로 바꿔하자는 그런 내용 같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사실은 뭐 외교 관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외교 관계가 저는 현장에 있으면서 아프리카나 또 미 유럽
투자 유치 때문에 부단하게 다녔고 문화외교 때문에 중앙아시아를 통해서 동남아까지 또 해로는 아시아 지역까지 안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교 문제는 실용 외교의 원칙 하에서 출발하면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아주 중요한 거 하나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투자가 안 돼가지고 일자리가 안 만들어지고 우리 경제가 어려운데요. 그렇죠. 물론 뭐 노동 시장이라든지 다 개혁해내야 되지만은 중요한 게 이제 규제 혁파입니다. 규제 혁파. 이 행정 서비스가 빠른 속도로 제공이 돼야 되는데 사업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 난마처럼 얽힌 규제 때문에 이게 안 되고 또 기초자치단체 거기도 뭐 과가 다 다르고 또 이제 도로 올라오면은 뭐 실국이 또 다 다르고 중앙에 올라오면 부처가 다 다르고 또 부처마다 또 이 칸막이가 돼 있고 이렇게 이 너무 복잡해 가지고 이 사업하시는 분들 필요한 서비스가 제때 공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공장 하나 지려면 몇 년씩 걸린다. 이거 다 빨리 혁파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통합적으로 빠른 행정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행정혁명의 요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중요한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복지 분야에 보면 21개 부서에서 360개 사업이 일선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포괄적인 보조금을 해서 광역자치단체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리고 행정이 이게 처음에 저는 자치발전 자체가 시작한 것이 불행한 지방자치라고 봅니다. 중앙집권의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재단이 되다 보니까 지방은 안정돼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분권을 내서 균형을 지어서 상생하는 그래서 파이는 나중에 커지는 그런 나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1년 걸릴 거를 일주일에 왜 못합니까? 저는 그런 그 행정혁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홍준표. 저 리더십에 대해서 하나 예,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김관용 후보님 리더십은 그야말로 관용의 리더십입니다. 끝까지 설득하고 참고 타협을 하고 그런데 끝까지 설득하고 참고 타협을 해도 말 안 들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콱 쥐어 박습니까? 네,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데 그것도 또 참는 것도 항연이 있습니다만 그렇죠. 사람이니까 그때는 뭐 소주 한 잔 넣고 확 털어놓고 얘기를 해야 되죠. 그때는 쥐어 박습니까? 뭐 지어박기를 제가 태권도 산다입니다. 예. 산다인데 제 주먹을 맞으면 절탈이 나기 때문에 그렇지는 못하고 좀 강한 의조로 얘기도 하고 합니다. 예. 예, 정책 검증에 집중돼 있었는데 홍준표 후보가 지금 리더십 검증 첫 질문을 사실상 하신 것 같고요. 김지태 후보님은요? 네, 저도 그 비슷한 거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손수를 뺏겼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후보님은 정말 행정의 달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책이나 행정에 관한 거 뭐 술술 이렇게 다 나오시는데 중앙 정치 경험은 이제 없으시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정말 이 좌파들하고도 싸울 땐 싸워야 되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성함처럼 너무 이렇게 좋으시기만 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결기 있게 그런 좌파들하고 싸우실 수 있을지 또 그 중앙 정치에서 그렇게 정말 복잡하고 뭐 골치 아팠던 이 법안들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계시는지 이게 조금 좀 예, 궁금합니다. 걱정이 많이 될 겁니다. 사실 요 며칠 사이에 대선 후보 전략 들어오니 참 낯설고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많이 배우긴 하는데 저는 오히려 정치에 오염되지 않은 것이 더 다행이다. 이 나라가 정치 때문에 이런 모양이 왔으니 그래서 이제는 좀 둘을 털고 다시 한번 국가 개조의 틀로 뜻을 모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많이 배우겠습니다. 그 한 말씀만 그냥 드리면 정치에 오염되지 않으신 동안 저 같은 사람도 오염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들어가서 싸울 수밖에 없었다. 이거 좀 알아주시기 좀 바랍니다. 양해가 됩니다. 제가 이해가 며칠 사이지만 그렇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지금 남은 시간이 한 30초 되는데 어떻게 궁금하신 게 더 있으시면 짧게 질문하셔야 짧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예, 이 교육감 제도 지금처럼 하면 안 되겠죠. 이거 도지사하고 러닝메이트로 하든지 아니면 도지사가 도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임명하는 이런 제도로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교육자 출신인데 교육이 가장 기본이 되는 교육에 지금 혼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치가 흔들리고 역사를 조명하는 인식도 다르고 해서 교육감 선거는 다시 한번 재고해봐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정확하게 약속된 시간이 모두 끝났습니다. 김관영 후보님이 가장 먼저 순서를 마치셔서 홀가분하실 것도 같고 좀 아쉬운 부분도 있으실 것 같고 어쨌든 간에 SBS가 마련한 자유한국당 경선 후보들 간의 합동 토론회 정책 검증과 리더십 검증이라고 하는 시간,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거의 20분 정도 했는데요. 우리 김관영 후보께서 그동안 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혹시 못하신 부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시청자 여러분들께 정말 강조하실 부분이 있으면 30초 안의 시간에 마음껏 이야기해드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료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야전의 일생을 보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상과 예한을 함께하고 또 눈물을 흘리면서 문제를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기회를 준다면은 과감하게 조정하겠습니다. 모든 문제와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권력, 또 국회의 권한 밑으로 내려서 새로운 나라 모델을 만들어서 정말 내일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조국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김관영 후보 수고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김관영 후보가 섰던 자리에 이제 다음에는 이인재 후보가 서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영 후보와 마찬가지로 이인재 후보도 3분 동안 자신이 가장 강조하는 공약, 정책을 시청자 여러분들께 먼저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재 후보 준비되셨습니까? 예, 준비됐습니다. 예, 그러면 시작하시죠. 예, 번영과 통일을 위한 저의 약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가 리더십을 위한 개헌이 필요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6개월 이내에 외치는 대통령이 직접 주도하고 내치는 국회가 내각제로 운영하는 권력구조 개헌을 해내겠습니다. 그리고 취임 6개월 이내에 헌법과 부속법률 다 개정하고 연정의 틀을 형성을 하겠습니다. 또 다음 대통령 선거는 다음 총선 한 달 전에 실시해서 동고정부가 출연하는 것을 막아내겠습니다. 지방 분권을 강화하고 국회의원 수를 200명으로 감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입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고용 창출 전략회의를 설치해서 대통령이 직접 연 60만 개 이상 일자리 목표를 설정하고 전투적으로 이걸 밀어붙이겠습니다. 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빠른 속도로 혁파를 하겠습니다.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노동, 금융, 교육 등 개혁을 해내고 또 강성 귀족 노조 제도적으로 반드시 혁파를 하겠습니다. 또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벤처기업, 벤처생태계 육성하고 그리고 지원하겠습니다. 평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공정한 사회를 반드시 구현하겠습니다. 재벌 횡포 차단하는 개혁을 통해서 국민의 사랑을 받는 대기업으로 성장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강화해가지고 공정거래 강화 그리고 중소 벤처기업 보호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산적 양적 완화, 재정금융 확대 정책을 통한 경제 살리기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실질적인 복지 확대를 기하겠습니다. 보편적 복지의 환상을 깨버리겠습니다. 다음으로 300만 신용불량자, 너무나 가혹한 운명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신용 회복 절차를 확대하고 그리고 이들이 우리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택시 근로자 임금 착취 구조 혁파하겠습니다. 완전 월급제 또는 협동조합 방식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관철하고 통일을 이루어내겠습니다. 북한 핵 문제 해결에 대한 한국의 주도권을 회복하겠습니다. 북한 체제와 주민을 분리 대응하는 새로운 대북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공조를 강화하고 대한민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이해와 협력을 견인하겠습니다. 그래서 북한 체제를 본질적으로 변화시키고 평화적인 통일을 꼭 이루어내겠습니다. 네, 이인재 후보님도 시간은 정말 잘 지켜주셨습니다. 약속된 시간보다 한 5초 정도 짧게 해주셨는데요. 이인재 후보 공약 잘 들으셨을 테니까는 또 기탄 없이 어떤 부분이 궁금한지 한번 질문을 해주시죠.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홍준표 후보님. 예. 대신에 질문 시간을 좀 짧게 좀 해주시길 모든 후보님들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동부 장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노동 정책에 대한 것은 대한민국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나라 노동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강성 기종 노조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장관을 하셨으니까 이 3%도 안 되는 강성 기종 노조가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는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겠습니까? 원칙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해 노력하는 봉사 조직입니다. 바로 이렇게 노조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아야 됩니다. 뭐 노조를 탄압하거나 뭐 말살하자는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 선진국들처럼 노동조합이 민주적으로 운영이 되고 그리고 조합원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조직으로 제자리로 돌려보내면 됩니다. 옛날에 영국의 대처 수상이나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강력한 노동개혁을 해가지고 성공했어요. 영국, 미국 경제 다 살려냈습니다. 요즘도 이것 때문에 진통이 심한데 프랑스 올랭드 지금 현재 대통령 국가 긴급권 동원해가지고 노동개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강성 귀족 노조의 이런 행포, 무분별하게 파업을 하고 또 폭력을 휘두르고 또 정치 투쟁까지 앞장서는 이런 노조의 모습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겠습니다. 네, 김진태 후보님. 네, 아까 그 4차 산업혁명을 이렇게 권장하기 위해서 벤처 생태계를 지원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참 좋은 말씀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약간 비슷하면서도 다른 게 국가가 뭐 이렇게 지원해주고 육성해주는 거는 좋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 자칫 시장 경제 질서를 건드리는 그런 사례를 전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규제를 푸는 쪽에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냐. 하나만 예를 들면 대기업 요새 그 상법 개정안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대기업을 어떻게든지 이걸 제한하고자 하는 법안이 막 올라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뭐 한두 개를 이렇게 덜컥 해주면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M&A 할 수 있는 길이 점점 봉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 얘기는 헌법 질서, 이렇게 시장 경제 질서 이런 거를 자꾸 건드리면 그런 입법이 이루어지면 시장이 무너진다. 부당한 이런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그냥 이렇게만 좀 해주는데 정책 그 주안점이 두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지. 좋습니다. 뭐 우리나라 그렇습니다. 1차, 2차 산업혁명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아주 성공적으로 해냈습니다. 그러나 3차, 4차 산업혁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는 민간 주도. 특히 4차 산업혁명은 젊은이들의 도전, 용기, 열정 이게 원천입니다. 이거를 살려주는 환경을 제가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왜 안 되느냐. 우선 낡은 금융시장에서 제대로 된 자금을 공급을 못합니다. 이 젊은이들의 번쩍이는 아이디어, 첨단 과학기술 맞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금융이 나가야 되는데 뭐 담보가자라 뭐하라 안 됩니다. 지금 또 한 번 실패하면은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또 대기업들이 힘들게 만든 기술 또 힘들게 양성한 인력 뭐 탈취해 가지 않습니까? 이거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아까 말씀 나왔는데 강화해 가지고 아예 엄두를 못 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을 강력히 우리가 만들어주고 특히 야당이 뭐 청년수당 준다고 했는데요. 차라리 그런 돈이 있으면은 이 젊은이들이 거기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중소 벤처 육성 그런 그 정책 금융 기금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젊은이들이 계속 도전하고 거기서 새로운 영웅들이 계속 탄생이 되고 미국의 지금 옛날 전통 대기업들이 그 대기업 서열 어디에 있습니까? 전부 몇십 년 안 되는 젊은이들이 만든 이 4차 산업혁명 선도하는 기업들이 재벌 순위 다, 대기업 순위 다 1, 2, 3, 4, 5, 6등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김관영 후보님. 예.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아주 방향 제시를 아주 잘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까 김진태 후보께서도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중소기업 가지고는 감당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대기업이 유동성 자금이 가능하다면 인센티브를 줘서 대기업 4차 산업혁명의 기초로서 들어가요. 왜냐하면 장치 산업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은 하고 싶어도 어렵고 그러한 문제를 한번 보고 특히 중소기업가 중복이 된다면 중소기업 고유 업종제를 지정을 해서 대기업 못 들어오도록 조절하고 또 스웨덴 같은 데 실패의 날을 정해놨습니다.
청년 기업가들이 실패하면 실패한 만큼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정도로 아주 구체적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4차 산업혁명의 지금 초기 단계니까 어떻게 속도를 낼 수 있는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우선 대기업들이 사내 유보금을 가지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다. 이거는 저는 현실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히 젊은이들이 번뜩이는 그 아이디어라든지 첨단 과학기술을 가지고 정말 이 도전하고 이렇게 개척하는 이런 것으로부터 4차 산업혁명이 계속 불이 붙고 확산되어 나간다고 생각하는데요. 대기업들이 그러한 기업들을 M&A를 할 때 아주 좋은 그 조건으로 이렇게 M&A를 해야 됩니다. 예컨대 지난번에 이세돌 선수하고 딥마인드 거기하고 알파고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알파고를 개발한 영국의 벤처기업 딥마인드를 구글이 5억 달러를 주고 엄청난 돈을 주고 그걸 M&A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그 성공 사례들이 젊은이들이 계속해서 도전하고 성취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4차 산업혁명, 새로운 벤처의 생태계, 밀림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야만 거기서 어마어마한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새로운 소득이 또 창출되고요. 그래서 이 실업 문제, 젊은이들의 실업 문제 돌파구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새 후보께서 한 개의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남은 시간 고려하면 각 후보들께서 30초 정도 안에 질문하시고 30초 정도 답변하시면 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홍준표 후보님. 우리 후보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이건 우리나라 법제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침탈할 때 한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그러면 다음에 만약 도입하는 분야라면 어떤 분야에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제계에서 강자가 약자에 대해서 불공정하게 어떤 압력을 행사해 가지고 이익을 취득할 때, 그럴 때에는 그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공정 거래가 확산이 되고, 그래야만 경제 생태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강자가 약자를, 아까 우리 그 중소기업 대기업의 문제 나와 있는데요. 임금 격차 하나만 놓고 보면은 대기업에 자리 잡은 그 강성 귀족 노조들이 압력을 가합니다. 그런데 대기업의 경영자가, 특히 재벌 기업 같은 경우는 이 세습을 한 황제 경영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떤 경제 논리 또 경영 윤리, 이것에 의해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까지도 양보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 중소협력기업에 전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임금격차가 이렇게 벌어지게 됐어요. 선진국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격차 10%를 안 벗어납니다. 또 비정규직과 정규직 임금격차도 10%를 안 벗어나요. 그래서 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힘들더라도 이것을 보편적으로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요, 그 징벌적 손해배상 이제 미국에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저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책임주의 원칙을 해서 100만 원어치 손해를 입은 사람은 100만 원만 청구를 해야 되는데, 이걸 그냥 괘씸하다 해가지고 100만 원 손해 입은 사람이 갑자기 1억을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는 이런 거거든요. 왜 안 맞냐면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도 이 제도와 법에 감정과 증오심이 속속들이 막 스며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합리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해서 점점 더 이 사회가 아주 정말 살기 힘든 각박한 사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건 뭐 경제 주체들 간의 문제니까, 기업들 사이의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강자의 횡포가 사라지고 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불공정한 거래가 일상화돼 있으면은 여기서 새로운 경제 활력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제도를 어떻게 그 틀에서 운영을 해야지, 원칙으로 운영을 해야지, 운영하는 사람들의 선의에 잘해 나가겠지, 여기만 맡겨서는
상당한 부담이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뭐 그거는 언제나 징벌적 손해배상도 결국은 사법적인 판단이 전제가 되는 것이니까 거기서 잘 조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인재 후보가 내세운 정책에 대한 검증은 일단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리더십 검증으로 넘어갈 텐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리더십 검증은 정책 검증, 공약 검증 할 수 있습니다. 또다시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과연 이인재 후보의 리더십이 대통령직을 감당해낼 만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홍준표 후보와 김진태 후보가 질문 하나씩 더 하셨으니까 리더십 검증에 대한 첫 질문은 우리 김관용 후보께서 하시죠. 예. 아주 구체적으로 준비된 그 브리핑을 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약은 발표안의 실천으로 이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저는 현장에 있으면서 그런 성적표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시도조사 평가도 17번을 제가 전국에서 1등을 했습니다. 예.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런데 그 일자리를 만드는데 저도 상당히 이 문제 고민을 많이 합니다만은 후보님께서 많은 보관을 갖고 계실 것 같고 기업과 기업 또 젊은이들의 창업 또 정부 지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협력 관계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가 아까 고용창출 전략회의를 운영한다고 했는데요. 박정희 대통령 때 물론 시대 상황은 다르지만은 이 수출 확대 진흥 회의를 전투적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뭐 올해는 5억 달러, 내년에는 20억 달러, 100억 달러 이렇게 폭발적인 그 목표를 제시하고 마치 군사 작전하듯이 밀어붙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수출이 곧 성장이고 성장이 곧 일자리였습니다. 이제는 뭐 꼭 그게 일치하지 않으니까 일자리를 목표로 해놓고 해야 되는데 일자리는 투자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국가에 어떤 투자가 일어나려고 하는데 어떤 장애물 때문에 투자가 막히고 있습니다. 그럼 그 장애를 해결해주는 실천적인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바로 고용 창출 전략회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는 각 부처들이 모여가지고 아주 신속하게 빠르게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리고 이제 제도적으로 어떤 분야 산업을 개척하면은 말하자면 그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진다. 예컨대 지금 관광이라든지 문화 콘텐츠라든지 이런 게 융합된 뭐 얼마든지 지금 뭐 인프라만 돼 있으면은 관광객 더 많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관광객이 100만 명 늘어날 때마다 일자리 몇 개 불어난다는 건 나와 있으니까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위해서 어느 분야를 어떻게 개혁을 해내야 되겠다. 그걸 또 이제 그런 그 개혁도 거기서 추진을 하고요. 이렇게 아주 전투적으로 일을 해내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지금 매년 60만 명 가까운 젊은이들이 대학 졸업하고 나오는데 일자리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일이고요. 그런 전략을 가지고 해내겠습니다. 네, 그 홍준표 후보님 말씀하시죠. 지금 대한민국 교육은 정교조에 장악이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시더라도 교육부를 통해서 정교조 교육감에게 지시를 하면 전부 정교조 출신 교육감들은 거부를 합니다. 근데 현재 지금 법제나 이 제도 하에서는 교육부가 정교조를 전혀 억제를 하거나 통제를 못합니다. 정교조가 잘못하는 것도 지금 정교조가 법의 노조죠. 그런데 대통령이 되시면 어떻게 교육부를 활용해서 이렇게 지금 좌파 교육 이념으로 대한민국을 물들이고 있는 정교조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우선 뭐 개헌을 할 때 이 교육감 지금처럼 교육자치를 따로 해가지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교육자치도 본질이 주민자치입니다. 그래서 시도지사하고 러닝메이트를 하든지 아니면은 뭐 시도지사가 시도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임명을 하든지 이렇게 우선 제도를 바꿔가지고 전교조가 이 교육감 선거를 좌지우지해가지고 좌파 교육감들이 들어서는 일을 우선 원천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개헌하기 이전에 지금 대책을 그 전에도 물론 해야 됩니다. 그 전에는 이 교육 뭡니까 이 전교조도 솔직히 말하면은 노동조합 아닙니까? 노동조합. 법의 노조죠. 그러니까 법의 노조지만은 하여튼 원래 본질이 노조 아닙니까? 노조. 지금은 법의 노조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정말 이 선생님들의 복지를 위해서 봉사하는 조직이 돼야 되는데
교육의 내용까지도 좌지우지한단 말이에요. 특히 역사 교과서 같은 거, 우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위협하는 그런 교육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 가지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이걸 반드시 깨뜨려 버려야 됩니다. 저는 뭐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예. 네, 김진태 의원님. 아니 좀 재미가 없습니다. 지금 이 하는 거는 아까 이제 정책에 관한 얘기는 벌써 다 질문 답변 주고 받았고요. 이번엔 뭐 리더십이라고 그래서 좀 신상에 관한 거 좀 이렇게 네. 얘기하는 거 아니면 허심탄회하게. 뭐 주제 제한 그래서 없습니다. 우리는 예. 또 뭐 모범생이라서 시키는 대로 합니다. 제가 또 뭐 좀 약간 돌직구 스타일이니까 그대로 뭐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뭐 뭐든지 좋습니다. 네, 우리 후보님 별명이 피닉제 불사조 아닙니까? 불사조 죽지 않고 계속 살아나는 불사조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럴 일이 그만큼 많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동안 우여곡절 참 여러 가지 시련이 많으셨는데도 계속 이렇게 살아나신다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정말 제가 이번에 이 경선 과정에서 옆자리에서 이렇게 보면 그 내공 정말 대단하시다는 거 제가 정말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느끼고 많이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보수의 위기 아닙니까? 그냥 여태까지 하던 대로 막 이렇게만 해가지고는 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야, 우리 정말 한번 세대 교체 한번 해보자. 이래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제가 뭐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벌써 50대 이제 초중반 이렇게 들어가는데 우리 후보님은 처음 대선 나오셨을 때 이미 40대셨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은 40대에도 나오셨기 때문에 50대가 뭐 어리다 젊다는 말씀은 못 하실 것 같고 이런 위기 상황에서 세대 교체 젊은 사람이 한번 해보겠다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동참하시거나 힘을 모아주실 생각은 없으신지 묻습니다. 예, 뭐 세대 교체는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뭐 우리 김진태 후보님 계속 성장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국가적인 위기가 너무 엄중합니다. 이 사회, 경제 또 이 안보 위기가 언제 폭발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위기의 이 복잡한 본질을 꿰뚫어 보고 쾌도 난마처럼 개혁의 칼을 휘둘러서 경제도 살려내고 사회도 통합하고 또 안보 이 기회의 원천을 드러내 가지고 통일도 이루어낼 수 있는 이런 강인한 리더십이 지금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좀 더 우리 김 후보님 더 내공을 좀 더 많이 쌓으시고 앞으로 하실 일이 정말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계속 분위기가 분투하십시오. 토론 분위기가 아주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관영 후보께서도 리더십과 관련한 검증 질문 어떻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저는 그 이인재 후보를 만나 뵐 때마다 아주 당당해요. 당당하고 그런 거라도 그렇고 아주 그런 면에서 어떤 보이지 않는 카리스마를 느끼게 됩니다. 뭐 그런 부분에 제가 상당히 존경을 하고요. 이제 국가 경영에 관한 문제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도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각자 분야는 다르지만은 나라가 이런 지경까지 올 그 과정에 또 국회의원도 하시고 뭐 다치는 하시기 다 했는데 또 후보로도 몇 분 나오시고 했는데 정치가 이 나라를 이렇게 이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오염된 정치. 지금 여론조사라면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지금 현직은 아닙니다만은 참 그 국민들이 저항이 세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난날의 어떤 그런 정치가 부득이했다는 그런 현실도 있겠지만은 한번 두루해서 현재의 주소를 좀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정치를 오래 하면서 늘 고심해 온 게 바로 그 주제입니다. 우리 후보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늘 고민해 왔는데요. 우리 정치가 제일 후진적입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긴 설명을 할 시간이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일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정치가 행해지고 있는 나라가 독일입니다. 독일의 정당 민주정치를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혁신을 하면 됩니다. 정당이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인물을 키워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국가 경영을 제대로 하면서 국민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끊임없이 독일의 정치를 본받아서 정치
개혁을 해내자 이렇게 주장을 해왔고요. 또 지도자들이 시대가 부여하는 소명을 자기 몸을 다 불태워가지고 받들어야 됩니다. 예, 이인재 후보님, 이제 시간이 마무리가 됐고요. 정책 검증과 리더십 검증. 그런데 오늘 김관영 후보와 이인재 후보 진행되는 순서를 보니까 정책 검증에 좀 집중하고 계신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기탄 없이 리더십 검증 때는 주제에 제한이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인재 후보께도 이제 정책 검증과 리더십 검증 받는 동안 느꼈던 점, 더 설명이 필요한 점, 그리고 내가 정말 이거는 꼭 강조하고 싶다는 것 3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무엇보다도 우선 경제 살려내야 됩니다. 바로 이웃나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나라이긴 하지만은 일본의 아베 총리가 돈을 쏟아붓고 경기를 부양하는 데 성공했어요. 20년간 가라앉아 있던 일본 경제를 살려가지고 지금 일자리가 남아돕니다. 일본 젊은이들이 취직을 하고도 남는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살려내야 됩니다. 제가 풍부한 그 개혁 경험 또 강인한 그 지도력을 발휘해가지고 한국 경제도 불꽃처럼 다시 꼭 살려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인재 후보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관영 후보에 이어 이인재 후보까지 정책 검증과 리더십 검증 진행을 해봤습니다. 다음 순서는 홍준표 후보 차례입니다. 홍준표 후보는 과연 어떤 공약을, 어떤 정책을 국민 여러분께, 유권자 여러분께 제시하고 있을까요? 홍준표 후보님도 준비되셨습니까? 예, 준비되셨으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주시죠. 주시죠. 예, 지금 시작하시면 됩니다. 예. 첫 페이지가 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페이지는 그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문재인 후보는 저희들 보고 적폐라고 했는데 대한민국의 좌우적폐가 다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을 세탁기 엮고 한번 돌리고 난 뒤에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은 반드시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과거 그 한미 FTA 그거 약속을 하고 통과를 시킬 때 민주당과 통진당이 특히 통진당에서 본회의장에 그 최루탄까지 터뜨리는데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진주 어려운 폐쇄 때는 좌파들하고 싸워서 이긴 스트롱맨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천하대란입니다. 외교 안보 대란, 정치 대란, 경제 대란, 사회 대란, 이 모든 이 대혼란을 일거에 조사관 시일 내 정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강력한 지도력이 없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트럼프라든지, 그 다음에 중국의 시진핑이라든지, 일본의 아베, 러시아 푸틴 이런 분들은 전부 사실 스트롱맨들입니다. 이분들 사이에서 제대로 끌고 가려면 강력한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 생각을 합니다. 나라빚과 개인빚을 확 줄이겠습니다. 지금 나라빚은 1시간에 50억 원씩 매 시간 불어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 3년 6개월 동안 1조 한 4천억에 이르는 그 채무를 땅 한 편 안 팔고 행정개혁, 재정개혁만으로 빚을 다 갚았습니다. 민간 채무도 조정하고 빚의 고통에서 탈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현 가능한 일자리 150만 개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지금 야당에서 제시하는 일자리 대책을 보면 청년한테 푼돈 주는 대책, 그리고 주로 공공 일자리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것은 세금 나눠 먹기고 기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반드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개천에서 용이 나는 기회의 사다리를 만들겠습니다. 세습 고용 이거 다 없애고 서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강성기종노조가 주인인 공기업과 대기업을 개혁을 하겠습니다. 지금 사정기관에도 개혁을 해야 되고 부패 근절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홍준표가 강력하게
처결해 나가도록 홍 하겠습니다. 후보님 이제 3분 약속된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아이고. 뭐 마저 한 페이지 살짝 정리하시겠습니까? 그 마지막 부분은 아마 질문이 들어올 것 예. 같아서 네, 그대로 알겠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3분에 걸쳐서 본인이 꿈꾸는 대한민국 어떻게 이끌려고 하는지에 대한 공약과 정책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홍준표 후보의 공약 가운데 궁금한 점, 이건 정말 내가 궁금하다.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 어떤 분이 먼저 질문하시겠습니까? 제가 가볍게 먼저 예. 할까요? 예, 경상남도 채무 1조 4천억 다 이제 정리했다고 그러셨는데 경상남도가 무슨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갚았는지 아니면은 세수가 확대돼 가지고 갚았는지 궁금합니다.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경상남도에 행정 개혁을 했습니다. 자체 행정 조직을 통폐합하고 구조 조정하고 예컨대 뭐 진주 어려운 같은 경우도 행정 개혁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 인력 구조 조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새는 데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을 다음에 돈을 줄 때에도 효율성을 중시해서 선심성 예산을 전부 막았습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행정개혁만으로 한 7천억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또 재정개혁을 했습니다. 재정개혁을 해서 한 7천억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경상남도 채무를 갚을 때는 다른 비용을 줄인 것이 아니고 자체 우리 내부 개혁만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빚을 다 갚았습니다. 예, 그게 처음에는 5년 동안 절반 줄이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3년 6개월 만에 채무를 다 갚았습니다. 뭐 빚을 갚는 게 뭐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네. 행정개혁, 재정개혁을 통해서 뭐 중복 예산이라든지 낭비 예산을 틀어막고 그걸 갚았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어떤 재원이 만들어졌을 때 새로운 사업 수요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투자하는 것이 먼저냐, 빚을 갚는 게 먼저냐, 이거는 뭐 지방 정부든 중앙 정부든 상당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빚을 갚았다는 것만 자랑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왜 빚을 갚는 게 그렇게 중요했는지 이 부분이 좀 잘 이해가 되질 않아서 네, 여쭤봅니다. 네,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자만 해도 400억 정도 됩니다. 그럼 빚을 갚지 않으면 복지 비용이 줄어듭니다. 우리 경상남도가 빚 갚고 난 뒤에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평균 복지 비용이 31.3%인데 우리는 37.8%의 복지 예산이 있습니다. 두 번째, 빚을 갚는 과정에서 미래 그 투자를 하는 데 소홀하지 않았냐. 우리 경상남도는 지금 40년 동안 먹고 살았던 조선 산업단지와 그리고 기계공업 산업단지 두 개였는데 금년 말에는 세계 국가 산업단지가 착공을 합니다. 사천진주의 나노 그리고 밀양의 그러니까 사천진주의 항공, 밀양의 나노 그리고 거제의 해양 플랜트 이렇게 해서 국가산업단지를 앞으로 50년 동안 먹고 살아가야 할 그 미래 준비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결코 빚 갚을 때 미래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고 빚을 갚았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네. 이인재 후보가 2개의 질문하셨고요. 김관용 후보께 질문권 드리겠습니다. 부채 제로로 광고도 나온 것도 봤고 또 지사님께서 열심히 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제 행정하는 입장에서 보니 부채 제로가 재정을 절감하고 또 예산을 절감하고 외부 수입을 또 확대해서 한 부분도 있었는데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저도 경상북도도 금융 부채는 제로입니다.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중소기업 지원 자금이라든지 이런 800몇 30억 되는 이런 자금이 또 장학 자금 뭐 30억 액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은 그런 자금의 이동입니다 이게. 그래서 기금을 없애고 이걸 일반 예산을 편집해서 부채를 갚는 그건 좋은데 또 악성 부채를 끼는 걸 합니다만은 그렇다면 이제 후보님께서 서민 대통령이라고 주장을 서론을 거쳤는데 서민들이 써야 될 미래의 기금 급하면은 물론 예산으로 편성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기금을 옮기는 거죠. 그래서 그 서민 대통령을 붙이기가 좀 민망하지 않느냐 그런 기금에 저는 단순하게 그렇게 또 보고 또 한 가지는 그래서 단지도 많이 하고 완전히 미래에 어떤 준비를 했다 하는데 투자 유치 액수를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1년에 작년에도 6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5조 평균 이렇게 하는데 해외 투자 유치를 이런 외부 자금이 들어와야 되지. 자체에 있는 기금을 가지고 그만한 공단이라든지 그 인프라를 설치하는 극히 어렵거든요. 그 사실에 대해서 제가 현재 이구심에 가서 뭐 잘 하시는데 또 한 번 더 진단을 해보는 측면에서 오해 없기 바랍니다. 예. 그게 이제 기금 문제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재정계획으로 봤습니다. 기금이 지금 각 분야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데 그 기금의 예산으로 지금 이자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자율이 낮아가지고 그 이자율만으로 그 운용이 되는 그 기금을 존치하고는 살짝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기금 관련 예산은 본 예산으로 다 돌렸습니다. 다 돌리고 이자율이 높을 때는 그 기금이 의미가 있어요. 의미 없게 이자율만 그 돈만 쌓아놓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자를 또 더 높은 이자를 물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제가 재정계획이라고 한 겁니다. 나중에 이자율이 높을 때는 다르죠. 근데 지금은 이자율이 낮아서 그건 도저히 기금 가지고는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기금을 폐지하고 거기에 운용되는 예산은 전부 본 예산으로 돌렸습니다. 두 번째 투자 유치 말씀하시는데 저는 외국 투자 유치보다 언제나 생각하는 게 국내 기업이 사내 유보금이나 국내 기업이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액수가 애매하고 또 이 기금이 12개 기금 자체가 서민을 위해서 긴급하게 써야 될 그런 용도로 설치된 겁니다. 기금 설치가. 근데 그 부분을 일반 예산에 편집시켜 놓고 서민 대통령으로 과연 주장할 수 있겠느냐? 아니, 그건 틀리죠. 그거는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오히려 일반 예산에 가면 돈이 더 확대가 됩니다. 근데 기금의 그 이자율이 지금 극히 낮은 상태에서 기금 예산만으로 운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돈을 갖다가 전부 일반, 빚 갚고 일반 예산에 투입을 시키는 겁니다. 예, 김관영 후보께서 결과적으로 3개의 질문을 하신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자, 김진태 후보님께 질문권 넘겨드리겠습니다. 예, 다 생각들이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제 빚 1조 4천억 이렇게 다 갚았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도 야, 그 몇 년 새 어떻게 과연 그렇게 갚을 수가 있겠나? 그럼 뭐 경상북도나 다른데, 우리 강원도도 다 해당되는데, 뭐 그걸 돈을 그동안 그렇게 벌었을 거냐 하는 이제 이런 거 생각을 갖다 보니까 다 이제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럼 답변하신 중에 기금 있어봐야 이자율도 낮고 해서 별 도움이 안 돼서 이렇게 빚 갚는 데 썼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빚도 이자율이 낮으면은 그 이자 갚는 부담도 그렇게 큰 거는 아니거든요. 아니지.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아니죠. 대출 이자하고 우리가 대출 받는 그 차이는 있죠. 이자하고 그 다음에 예. 이자를 돈을 넣어놓고 받는 이자는 차이 많이 납니다. 물론 그 차이는 있지만 이제 정말 이자율이 높을 때에 비해서는 요새가 이제 워낙 저금리 시대니까 또 이제 단체별로 어느 정도의 부채는 또 이제 이렇게 가지고 가는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인식이 있고요. 하여튼 또 제가 이렇게 좀 검색을 해보니까 경남도가 그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도 뭐 그렇게 좀 우수한 성적을 꼭 받지는 않은 것으로 지난 몇 년 동안 이제 뭐 그런 것으로만 보더라도 단지 이 부채를 이제 기금이나 이런 것으로 갚았다는 것만이 뭐 그렇게 크게 좀 인정받는 성과는 아니지 않나 하는 것을 제가 그냥 지적을 한번 하는 것이고요. 시간이 그래서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이어서 말씀드리면 해병대하고 특수전사령부를 같이 합쳐서 통합을 해가지고 4군 체제로 가겠다. 그 통합 그 자리는 별 4개로 하겠다. 이제 이렇게 공약을 내셨는데 그 밑에 있는 각각 해병대 별 3개짜리 사령관, 특전사 사령관은 그대로 있다 그러면 서로 성격도 많이 다른 군이 그렇게 통합이 될 수 있을 것인지 그렇게 잘 되지 않으면
괜히 별 4개짜리 자리만 하나 더 만드는 게 아닌지 하는 좀 걱정이 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처음에는 그 말씀하신 그 지방행정을 김진태 후보님 모르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고, 지금 빚값 문제에 대해서는 전국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하러 다 왔습니다. 서울시에도 오고 다 왔는데 왜 하기 힘드냐? 이 기금을 가진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익단체들이. 이익단체들의 저항 때문에 겁이 나서 못하는 겁니다. 전부 그 폐지의 실효성은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재정 운용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통합군을 만드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거는 제가 국방에 있을 때부터 이 공약이 2002년도 이해창 대선 때 제가 국방에 있으면서 만든 공약입니다. 그때 우리 대선 공약으로 이해창 총재 시절에 내가 만든 공약입니다. 예, 홍준표 의원님 약속된 시간이 넘어가서 한 10초에서 15초 정도 더 쓰신 것 같고요. 마무리 발언 30초 그 시간 동안 그 부분 문제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하셔도 좋고요. 본인께서 준비하셨던 말씀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리더십 검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30초 그 시간에 홍준표 후보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를 드리고, 다음은 홍준표 후보의 리더십 검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도 상관없지만 가능한 한 리더십에 좀 초점을 맞춰서 질문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제가 먼저 할까요? 예. 홍 후보님 오늘 아침입니까 놀라운 발언을 하셨어요. 한일 위안부 협정 대통령이 되면 파기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맞나요? 그거는 오늘 아침에 한 게 아니고 이야기한 지 꽤 됐습니다. 그래요? 네, 오늘 보도를 봤는데 그거 맞습니까? 네. 위안부 협정, 국가 간에 맺은 협정을 파기한다. 이건 참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건 정말 리더십에 관한 중대한 문제인데요. 그걸 파기하고 어떻게 이 한일 위안부 협정,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일 간의 그 현안, 갈등을 해결하시려고 합니까? 위안부 문제는 저는 생각하기에 나치의 제노사이드, 학살, 유대인 학살에 비견되는 그런 반인류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합의해서도 안 되고 합의 대상도 아니고 우리가 가슴 깊이 간직해야 된 역사의 아픔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돈 10억 엔을 주고 했다는 거, 저는 그런 것은 외교가 아니라 뒷거래였다. 그러면은 그런 지금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하고 독일은 영원히 국교 맺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국교하고는 별개의 문제죠. 그것은 합의의 대상으로 이스라엘하고 독일 사이에 지금 문제 해결 안 됐습니까? 그 대량 학살, 홀로코스트? 그것은 그 사람들 이야기고, 지금 일본의 태도가 독일처럼 대량 학살에 대해서 그 독일 내에 기념관을 지어놓고 반성을 하고 매년 반성하고 그런 태도가 되어 있습니까? 일본은 그런 태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나 일본은 그런 태도가 안 되어 있는데 왜 합의를 그러나 합니까? 과거사 문제는 어떻게 하든지 타고 넘어가고 미래를 향해서 가는 게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지. 그러죠. 아니, 우리 홍 후보님이 정말 너무 놀라운 충격적인 발언을 하셨어요. 지금 위안부 할머니 문제뿐만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 침략으로 인해서 수많은 희생이 있었어요. 뭐 중국 같은 경우도 뭐 난징 대학살 30만 명을 죽여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들, 이건 하나의 과거의 큰 역사적인 아픔인데 어떤 형태로든 해결을 하고 미래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10억 엔 그거 이야기하는데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건 협정할 때 일본 정부가 자꾸 자기들 정부가 개입한 문제가 아니다,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발뺌을 하니까 그걸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개입을 했고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에 상징적으로 그 돈을 갖다 놓은 건데, 뭐 10억엔 그걸 가지고 팔아먹었다든지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독일하고 이스라엘하고 합의를 할 때는 그 독일의 태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독일은 그 학살에 대해서 철저히 반성을 했어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기념관을 짓고 매년 그 기념일에 반성을 합니다. 수상이 나갔어요.
그런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교과서에는 어떻게 실리고 일본 수상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그걸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독일하고 이스라엘을 아니, 그 비교를 문제는 합니까? 자, 이제 저 제가 임진재 너무 잘 의원님. 압니다. 예, 이거 그 한마디만. 질문은 충분히 전달이 된 것 같고요. 한마디만 예, 이야기할게요. 예. 그 아주 짧게 문제는 제가 정리해 너무 주십시오. 잘 알고 있고 예. 그러나 그것 때문에 독일의 그런 전후 처리에 대한 태도 문제 때문에 한일 관계를 그냥 과거에 얽매여 가지고 한 발짝도 못 나가게 하면 우리나라가 더 손해인가요? 일본이 아니. 더 손해인가요? 한일 관계를 전부 그러자는 게 아니고 위안부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뭐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김진태 의원이 계속 손을 열심히 드셨습니다. 아니, 저도 뭐 다른 거 준비한 게 많은데 위안부 예. 이게 글쎄요, 이거는 정말 그러네요. 저 위안부 협상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고 그 감성에 호소해서 뭐 이분들을 팔아먹었니 뭐니 하는 거는 좌파의 논리예요. 지금 우리 후보님은 바른정당 후보로 나오신 것도 아니고 국민의당 후보로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또 워낙 놀라운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막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아까도 이 돈을 이렇게 받고 합의하도록 한 거는 뒷거래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이거 정말 지금 대통령 하시겠다고 나온 후보께서 바로 이전 정부에서 어쨌거나 어렵게 국가 간에 이렇게 합의를 한 거를 가지고 뒷거래라고 하면은 이건 완전히 지금 박근혜 정부를 다 정말 뭐 부인하겠다는 겁니까? 아무리 정말 좀 개인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더라도 지난 정부에 한 거는 더군다나 외교 문제입니다. 이거는 좀 인정을 해야 국가 간의 이런 협약이나 이거의 연속성이 유지가 되는 거고요. 또 그 뭐 제가 이 한정된 시간에 다 말을 못 하는데 그렇게 하게 된 얼마나 그 또 애로사항이 있었겠습니까? 오죽하면 그렇게라도 합의를 하고 정말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가려고 했겠습니까? 이걸 한 마디로 뒷거래다? 조금 너무 나가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그 논리를 좌파 논리라고 하는 것도 나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데나 좌파 논리 갖다 댄다고 해서 그게 좌파 논리가 아닙니다. 우파들이 그거 다 찬성한다? 그것도 아닙니다. 에? 그걸 어떻게 좌파 논리라고 그렇게 규정을 합니까? 그거 아무데나 갖다 대면 그게 다 그렇게 규정이 되는 겁니까? 또 이건 국가 정신의 문제입니다. 나라 정신의 문제입니다. 에? 다른 거는 협의하고 합의하고 하더라도 독일의 제노사이드에 버금가는 유대인 학살에 버금가는 그런 일을 반인류 범죄를 합의를 해주려면 현재 독일이 어떻게 유대인 학살에 대응을 하고 국가적으로 어떻게 지도자들이 반성을 하고 독일 내에서 어떻게 지금 반성의 분위기가 있느냐 그걸 다 보고 해야지. 30초 지났으니까 하나만 예. 그것도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단순히 그거 나는 그걸 갖다가 아무데나 여기도 좌파 논리 되고 저기도 좌파 논리 되고 근데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 그것이 좌파 논리라는 거는 뭐 우리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역사적 경험적으로 일본을 자꾸 그 친일파, 우파가 친일파라는 것에 색을 씌워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동안의 오랜 저 경험에 의해서 그렇게 말씀드렸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또 아까 제가 이렇게 지적했던 국가 간의 뭐 협의 이런 것을 좀 너무 쉽게 이렇게 폄훼한 거 아니냐에 대해서는 특별한 뭐 답이 없으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거는 조금 이렇게 과하게 했다는 거를 좀 인정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또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좀 보면은 좀 저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후보님께서는 너무 능수능란하세요. 다 끌어안으시려고 이렇게 하는 좀 느낌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도 그 토론에서 국가보안법 그거요. 지난번 2007년 대선에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그때 우리 후보님께서 나오셔서 반국가단체 그 조항을 폐지하는 게 어떠냐. 당시 박근혜 후보에게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당시 그 당이 우리 맨날 반통일 세력으로 매도당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니까 그때 박근혜 후보가 아니 그거 저 국가보안법 반국가단체 조항 그거 있어서 불편한 게 뭐가 있나요?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렇게 답변한 게 다 기록에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우리 후보님께서는 별로 그 바꾸려고 하지 않았는데 박근혜 뭐 이런 분들이 다 바꾸려고 했다. 그럼 완전히 반대로 이 답변을 어제 하셨거든요. 어떻습니까? 내가 참 그걸 또 이야기하려고 그래. 그 당시에 국가보안법 TF 팀장이 저였고 김기춘 실장, 김용갑 위원,
소위 우리나라 극우 보수주의자들이 그 다 같이 있었습니다. 최병국 그 대검 공안부장까지 하신 분이 그 사람들하고 다 합의된 안을 대표한테 준 겁니다. 예? 대표한테 줬는데 그 당시에 지금 열린우리당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형법으로 대체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협상 과정에서 그게 철회되는 바람에 그게 졌던 것이지. 지금 박근혜 대표 이야기하는 거 그게 어디에서 나온지 모르겠는데 지금 삼성동 가서 그걸 확인해 볼까요? 아이고. 그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더 알지. 다 나와 있던 거고요. 예. 이것도 말할 시간이 없나요? 잠깐. 예, 지금 10초. 시간이 어쨌든 간에 홍준표 후보의 위안부 합의 폐기 발언과 관련해서 이인재 후보와 김진태 후보가 질문을 많이 하셔서 김관영 후보가 질문을 못 하셨습니다. 그래서 질문할 기회를 드릴게요. 시간은 넘쳤기 때문에. 그래서 홍준표 후보께서는 그 답변을 하는 것으로 그 30초 그 답변을 하시면서 30초를 소개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 의원님 상당히 열전이 벌어지고, 자, 그렇습니다. 저는 그 통치권의 기본은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어떻게 균형 있게 배분이 돼서 전체 총화는 더 커지는 걸로 그렇게 볼 때 지금 이제 균형 발전에 대한 수도권과 지방 또 지역 상황에 균형 발전에 대한 홍 의원님은 또 특별한 그런 견해가 있으면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 우리 그 지사님 모시고 잘하겠습니다. 예. 네. 홍준표 후보님 모두 다 한 20초 시간인데 다 더 안 쓰시겠습니까? 지금 예. 시간 예. 있습니까? 균형 발전 문제는 구체적으로 좀 답변을 하셔야 돼요. 균형 발전 문제는 지사님 조언 다 듣고 잘하겠습니다. 네, 홍준표 후보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유한국당 경선 후보들 간의 토론에 점점 열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래 기다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진태 후보가 나서서 본인이 내세운 공약과 정책은 과연 어떤 내용인지를 시청자 여러분들께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태 후보님도 시간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준비가 되셨으면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주시죠. 네, 제가 꿈꾸는 나라, 이런 나라입니다. 4대 비전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안보, 법치, 경제, 그리고 공정한 나라.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안보가 튼튼한 나라입니다. 자, 북한을 어떻게 보느냐? 예, 저는 우리가 정말 데리고 와야 될, 흡수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나 우리가 흡수통일이란 말을 못하고 그냥 평화통일이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평화적인 방법으로 흡수통일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등통일로 가면은 자칫하면 고려 연방제 이렇게 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전술핵, 사드 배치 뭔가는 해야 됩니다. 핵에는 핵밖에 없습니다. 다음, 법치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사형 집행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법이 있어도 지키지 않습니다. 흉악범들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안전한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중국에도 할 말을 해야 됩니다. 미세먼지 이렇게 뿜어대는 중국의 환경 부담금 당당하게 요구해서 받아내겠습니다. 다음. 자, 이렇게 안보니 또 법치니 하기 위한 게 우리가 다 잘 살게 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기업이 마음껏 활동해야 우리가 잘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삼성전자 10개 정도 만들겠습니다. 어디서 갑자기 삼성전자가 막 떨어지냐? 규제만 풀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도대체 이 참 대단한 대한민국 국민들 아닙니까? 페이스북이 왜 미국에서만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마음껏 이 창의와 능력을 발휘할 수만 있게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한번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공정한 나라 정말 이거 해야 됩니다. 생활 밀착형 공약 저는 여기에 좀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대입 수시 전형 저거 좀 없애야 되겠습니다. 우리 둘째 아들놈 이번에 대학 보냈는데 수능을 아무리 잘 봐도 대학 들어가기가 정말 힘듭니다. 알고 보니까 수시의 비중이 70%가 되고요. 내년도엔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걸 입학 사정관이 다 한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대입 전형이 복잡해서 이거는 입시 설명회에 전문가 돈 주고 가서 배워야 됩니다. 이래가지고는 이 차등을 도저히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 시험에 가사점 제도가 있어가지고 실태를 보려고 했더니 자료조차도 주지 않습니다. 전수조사해야 됩니다. 도대체 누가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지 이래야 공정한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로스쿨 제도도 폐지하겠습니다. 현대판 음서제, 희망사다리, 개천에서 용나는 이런 것 막고 있습니다. 사시, 행시, 외시 존치해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정한 나라 만들겠습니다. 네, 김진태 후보님 3분 약속된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김진태 후보가 제시한 공약, 나는 이게 궁금하다. 질문할 순서를 어떻게 정할까요?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이인재 후보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홍준표 후보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먼저 하시죠. 예. 사법시험을 부활하실 생각이십니까? 네, 존치. 예. 그러면 로스쿨 제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로스쿨 제도를 현재 지금 진행돼서 로스쿨 변호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뭐 사법시험 제도 부활하는 거 찬성합니다. 찬성하는데 네. 그럼 이 로스쿨 제도를 어떻게 해야지 사법시험 제도를 부활을 시키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역시 그 예리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로스쿨이 아무리 문제가 많더라도 또 어렵게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없앤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로스쿨 제도의 문제가 우리 보통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좀 점진적으로 사시가 올해로 이제 끝이 나야 되거든요. 본래 한시법으로 해서. 그래도 이거를 좀 더 두자. 그래서 한번 같이 이렇게 가보자. 사실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사람들 올해 이제 문을 닫는다고 하니까 절절하게 이거를 좀 기회를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같이 좀 가다가 이 정말 현대판 음서제, 이 로스쿨은 점차 줄여서 오히려 원래대로 복귀를 하는 것을 제 공약으로 했습니다. 이게 노무현 정부 때 로스쿨 제도가 생겼는데 이 적폐인 사람들이 이런 제도를 무리하게 만들다 보니까 제도 자체가 이제 우리 사회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인재 후보님. 김 후보님,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을 10개 이상 만들어야 된다. 자연적으로 10개, 20개, 30개 생겨나도록 환경을 해야지 정부가 인위적으로 만들래야 만들 수가 없고요. 또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강했던 노키아라든지 소니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삼성전자가 더 아주 현대적인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커 나가는 게 문제예요, 오히려. 그거를 위해서 나는 저렇게 원칙 없는 세습이 계속되는, 그리고 이 서민 경제 영역을 침탈한다든지 불공정한 내부 거래가 성행한다든지 이런 재벌의 그 모순 이런 거를 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것이 중요하고요. 또 말하자면 벤처 이 생태계가 밀림처럼 이렇게 양성이 돼야만 거기서 새로운 강자들이 계속 등장한다. 미국도 전통적인 GM이나 포드나 ABM이나 보잉이나 이런 것들은 저 뒤에 있지 않습니까? 전부 3차,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그런 기업들이 맨 앞에 다 위치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그런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경제정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삼성전자를 불패 이런 그 기업으로 생각하시고 그런 거를 또 계속 만들 수 있다 이런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국가에서 삼성전자 어떻게 10개씩 만듭니까? 지금 그런 시대도 아니고요.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저도 그런 뜻은 아니고 지금 지적해 주신 그 방향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이런 대기업, 대선에까지 나와서 대기업의 편을 드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후보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편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재벌을 해체해야 된다. 재벌의 폐해 온갖 이런 것을 욕을 하면서 자녀들은 거기를 꼭 들여보내고 싶어 하고
우리의 경제는 처음부터 대기업 위주의 수출 주도형으로 이렇게 짜여졌다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자, 중소기업, 우리나라는 제가 실태를 보니까 중소기업 너무 많은 과보를 받고 있어서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춰져도 대기업으로 뛰어 올라가고 싶지가 않을 정도예요.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각종 제도가 250개, 270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기업으로 가면 250개의 각종 제약이 와가지고 괴롭히는 거예요. 제가 국회에서 지금까지도 그 기업 의결권까지 제한하는 그 모든 이런 법들을 막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여건만 조성해주면 된다. 이 훌륭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에도 미국의 페이스북 주커버그 같은 인물이 왜 없냐. 그래서 괴롭히지만 않고 잘 이렇게 놔주기만 하면 그런 삼성전자 10개가 저절로 생겨날 거다 이런 생각입니다. 뭐 제가 절대로 재벌 기업 그걸 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재벌 기업은 더 국민의 사랑을 받으면서 세계적인 경쟁력 갖는 기업으로 키워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부정적인 요인들을 개혁을 해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예, 답변은 뭐 필요로 한 말씀 아니신 것 같고요. 김관영 후보님 어떤 질문 하시겠습니까? 저는 대기업 규제를 풀고 규제 프리존 지역을 중소기업도 만들자 하는 건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재벌 형성 과정을 보면 대기업 형성 미안합니다. 대기업 형성 과정을 보면은 그 경제개발 계획에서 또 IMF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래도 대기업이 역할을 절대적으로 한 겁니다. 대량 해고를 막고 그래서 정부에 지원을 했는데 이게 너무 커졌어요. 규모가 너무 커져서 이제 정부가 감당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도 감당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큰 정부인데 정부 단순한 기업을 보면 안 됩니다. 이게 그런 역할을 정보 특히 정보라든지 해외 관련은 제가 투자 유치를 해보니까 많은 기업을 해외 기업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뭐냐 하면은 기업을 대차 대조표 개념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손익계산서 측면에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투자가 되면은 상품을 만들어서 또 수출해서 이익이 되면 무조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 기업은 수도권에 잘 들어오질 않습니다. 지방에도 들어오는 이유가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대기업이 갖고 있는 한 사례입니다. 한 번 기업이 잘못해도 갖고 있는 땅값이 오르면은 엄청스러운 또 이익이 생기는 막 그런 측면을 제가 여러 번 보게 되는데 그런 것을 이제 좀 제가 얘기하는 탐욕입니다. 탐욕. 그런 걸 좀 조정을 해서 하라는 거지. 이거를 대기업을 뭐 규제해가지고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수사가 되고 막 이래 기업을 잡아놓고 그런 것은 좀 삼가하고 기업에 좀 인센티브를 줘서 그 돈이 산업 자금으로 좀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 하는 장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십시오. 네. 그 정말 대기업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후보님께서 몇 차례에 걸쳐서 이제 사내 유보금에 대한 문제도 지적하셨고 또 거기에 대해서 별도의 과세를 하는 그런 말씀도 하신 거로 제가 봤는데요. 세금이 너무 많지 않을까요?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노조 이렇게 강성이지 세금 너무 많지. 이래서 이 대한민국에서는 도대체 기업을 하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규제는 이제 또 둘째 문제로 하더라도 세금 자체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보니까 벌써 법인세를 막 올리겠다고 지금 저 좌파 후보들은 막 그렇게 들고 나오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법인세를 다 내리려고 미국이 우리보다 법인세가 더 많아서 뭐 45% 정도였다는데 트럼프가 그거를 3분의 1로 싹둑 내리겠다고 해서 대통령까지 당선됐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전 세계에서도 높은 정도 수준인 그 한 25%까지 되는 그거를 오히려 더 늘리겠다고 하는 아주 희귀한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국부는 어디서 저절로 막 나오는 것처럼 저는 하여튼 다른 것보다도 복지 막 퍼주기 뭐 이런 거 마음껏 그런 얘기를 하면서 돈 벌 구멍은 쫓아다니면서 막고 있어요. 우리들이 아니라 좌파 이런 분들이. 이거는 정말 국민에게 진실을 말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뭐 홍준표 후보님 질문 추가 정책 질의 안 하고 딴 거 물어봐도 돼요? 리더십 검증 때 그러면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인재 후보님 추가 질문하실 거 있습니까? 예, 뭐 저도 리더십
그때 하는 게 맞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예. 김관영 후보께서 이 정책과 공약 네, 한번 더 하시죠. 국가 안보에 대해서 특별한 그런 소신이 있고 또 원칙을 지키는 그런 김진태 후보님 아주 훌륭한 그런 젊은 지도자로 봅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사드 문제 때문에 온 나라가 아마 시끄럽습니다. 또 국제 중국과 미국 관계 이런 경제 보복이 오느니 또 미국이 이제 한미 기조를 어떻게 보느냐 이런 게 있는데 현장에 저는 직접 있었습니다. 도지사로서. 네. 성주가 우리고 또 후보님 고향도 성주잖아요. 어떻게, 예, 그런데 이제 또 김천이 또 되고 이래서 여행 지역으로 해서 사드가 이제 그런 어려움을 겪고 결정을 하여튼 조기에 하도록 방침을 정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데 또 야당 후보는 아니라고 그러면 드러났는데 그 이후에 지원책을 좀 그냥 사드를 했다 이제 전부 기피 시설인데 했으니까 그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원책에 대한 질문이시죠? 예. 예, 시간이 모두 끝나서 김진태 후보님 아주 짧게 짧게 네, 사드 정말 제 아버지 고향이기도 하고요. 지사님 그때 고생 많으셨는데 그렇게라도 서로 타결이 돼서 정말 다행이고요. 그렇게 서로 자기 집 안방은 안 돼 이렇게 해가지고는 정말 나라가 굴러갈 수가 없죠. 그래서 양보를 해주신 거고 거기에 상응하는 지원은 꼭 이루어져야 된다. 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연스럽게 김진태 후보의 리더십에 대한 검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홍준표 후보께 먼저 질문권 드리겠습니다. 김진태 후보님께서는 이번에 뭐 토론 과정에서도 내가 쭉 좀 느꼈고 밖에서 이제 평도 들어보면 이제 마지막 친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친박. 그걸 갖다 요즘은 골박이라고 합니다. 골수 친박이라고.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던데 또 한 곳에서는 그 너무 거구 시각이 아니냐. 마지막 친박 골박이라는 그 골수 친박이라는 거기 이제에 대한 입장과 그리고 한쪽에서는 너무 거구 시각으로 보이지 않느냐. 그래서 본인의 이념적 좌표가 어디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 뒷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보수 우파의 정중앙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고요. 이거는 무슨 저 좌파들이 저한테 저를 흠집 내려고 보통 이제 쓰는 말인데요. 제가 무슨 항공기 뭐 어디 납치를 하자 그랬습니까? 무슨 인종 폄하적인 발언을 했습니까? 항공기 납치는 옛날에 테러리스트지. 검사 생활할 때 무슨 뭐 고문을 했습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자리를 바꾸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좀 어떻게 저러냐 해서 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다.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 이제 친박에 뭐 이제 하도 이름도 많은데 이제 골박까지 이제 나온 모양인데 그 뭐에 무슨 박 붙이는 거는 이제 우리 없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 뒤에 박이 권력자라야 뭘 붙이죠. 더 이상 그런 식으로 놀리는 말 이제 하지 마시고요. 민간인으로 가셨다 이제 영장까지 청구되지 않았습니까? 가련한 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전혀 없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박을 위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국회의원 됐을 때는 MB 대통령이었는데도 그때도 열심히 싸웠고 항상 그런 자세로 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이인재 후보님. 예. 김 후보님은 흡수 통일하고 자체 핵무장 주장했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토론해 보시죠. 네. 우선 북한 핵 보유 인정하십니까? 뭐 안 하죠. 안 하죠. 그쵸,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북한 방법이 핵은 없다 지금 생각하죠. 그러니까 북한 핵은 우리 대한민국하고 국제사회가 공조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폐기시켜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자체 핵무장을 지금 들고 나오면 오히려 북한 핵을 정당화시켜주는 거 이런 생각은 안 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북한이 그걸 포기를 안 하니까 그런 거죠. 아니. 예, 안 하니까. 아니지. 무조건 지금은 북한 핵을 드러내는 노력을 해야지
북한 핵을 기정사실화 시켜주고 핵 보유를 인정하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우리가 핵 무장을 하겠다고 하면 후보님, 안 되지 그러면 않습니까? 드러내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지 않을까요? 스스로 그 사람들이 스스로 포기하는 거, 폐기하는 거, 아니면은 가서 강제로 파괴시키는 것밖에는 없잖아요. 아니 그 뭐 꼭 그런 것만 네. 있는 건 아니죠. 북한 내부의 정세가 급변해가지고 북한 체제가 와해된다든지 또 이렇게 뭐 개방 개혁으로 나온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자신들이 스스로 이제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금은 북한 핵을 털어내야 되는데 집중해야지.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이 핵을 개발하겠다 이리 되면은 북한 핵을 오히려 정당화시켜준다. 그래 그 점을 제가 좀 유념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흡수 통일 이야기가 나왔는데 독일 통일이 흡수 통일이라고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독일 사람들은 자신들의 통일을 흡수 통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겉으로 보면은 서독 기본법 아래 말하자면 독일이 연방제니까 동독의 그 6개 란트를 부활해 가지고 서독 연방 공화국에 이렇게 갖다 편입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흡수 아니냐 이런데 사실은 동독 그 공산당 체제가 와해되고 나서 동독 주민들이 자유투표 해가지고 의회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들이 다 의결을 해가지고 그래서 아주 민주적으로 이렇게 통일을 했고 통일 이후에 동독의 몫은 다 동독 주민들의 것입니다. 절대로 서독이 거기 뭐 들어가가지고 뭐 점령하듯이 이렇게 안 했다고. 그러기 네. 때문에 이런 걸 나는 합류 통일이라고 말하는데요. 네. 우리가 북한을 그렇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답변 생각하십니까? 드리겠습니다. 우리 후보님 뭐 아주 다른 나라의 이 법제까지 워낙 정통하시기 때문에 또 그렇게 들으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적어도 동서독 통일에 당시에 서독 사람들은 지금 우리처럼 저쪽 체제 동독 공산주의를 인정하고 그게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뭐 그렇게 연방 의회를 구성하고 한 것은 좀 그런 절차적으로 그런 모양을 갖춰서 갔던 것뿐이지 자신감을 가지고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어떻게든 끌어올려는 실제적인 그런 노력을 했고 결과도 그렇게 됐다는 것이고 거기와 우리의 또 가장 큰 차이는 당시 그 서독에는 지금 우리처럼 이런 종북 좌익 세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수월했는데 지금 우리들은 갈 길이 더욱 멀다.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용어를 쓸 때 뭐 흡수하면은 뭐 예속적으로 또 우리가 보복을 한다든지 이런 게 연상이 되니까 그런 저항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합리적인 통일 추구하는 걸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인재 후보와 김진태 후보가 아주 일문일답식의 그런 검증이 있었고요. 김관영 후보님 리더십과 관련해서 또는 정책과 관련해서 추가 질문 해주시죠. 정치인 노선에 관한 문제라고 봅니다. 사실 진보냐 보수냐 이거는 이념이 아니고 노선입니다. 노선. 우리나라의 이념은 자유주의입니다. 자유주의. 그렇죠. 정치는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가 정치가 우리나라의 이념입니다. 그 점이 자꾸 이렇게 혼란이 일어나서 제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고 근데 골박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도 또 그런 용어도 있구나. 또 이렇게 뭐 양박 또 뭐 참 뭐 이 사연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계파 어떻든 본인의 관계없이 계파 청산을 하자 하는 것이 한국당의 기본 기조입니다. 이인재 후보님과 같이 동참을 했었는데 노선도 선명하고 또 원칙을 지키고 손을 보도록 그런 면에서 박수를 보냅니다만은 이전에 통합을 해야 되고 또 정치를 다시 섞어서 이제 반 문재인 반 패권주의에 도전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다시 한번 우리 김진태 후보님께서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대통령 후보로서 이런 통합의 가치를 뭐 내려온 건 아닙니다만은 현장 정치에서 나오는 문제니까 한번 정리를 해서 대선을 우리가 좌파에 넘겨주지 않는 그런 단일 후보로 통합을 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전략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지금부터 벌써 다른 당 후보들하고의 통합을 얘기하는 거는 좀 이르다. 우리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또 지금 어떤 제가 뭐 친박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
누차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계파 정치 집단에도 빚을 진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여태까지 집권 여당의 의원으로서 싸워온 것 뿐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굴레가 쓰여진 것 정말 개인적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아무런 빚을 진 것도 없고 그냥 오직 이 젊음과 소신, 용기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것에서 자유롭고 원칙을 지킬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통합 뭐 이런 이야기들 또 뭐 질문하시게 통합 얘기를 하시는데 그냥 표를 구걸하러 다니는 그런 통합은 곤란하지 않냐. 원칙을 가지고 지키고 있으면서 국민들, 유권자들의 신뢰를 얻도록 끌어당겨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김진태 후보의 정책과 리더십 검증 모든 시간이 끝났습니다. 김진태 후보에게도 30초의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뭐 그렇습니다.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정말 좀 제대로 된 나라 좀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뭐 탄핵이 됐는데도 끝까지 따라가서 거기를 꼭 구속까지 시켜야 되는 있고 이런 사회 이렇게 가야만 되겠습니까? 좀 상식이 통하고 공정하고 양쪽에 너무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는 좀 그런 따뜻한 그런 나라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꼭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진태 후보께서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자리로 이동해서 앉아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2시간 동안 진행된 자유한국당 경선 후보들 간의 텔레비전 토론 네 후보가 마지막으로 발언할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집권 전략 그리고 왜 내가 후보가 돼야 하는지 30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토론이 워낙 길어져서 30초의 시간 동안 압축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재, 홍준표, 김진태, 김관용 후보 순서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인재 후보. 예, 제가 노동부 장관이나 경기도지사로서 수많은 개혁을 성공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또 이번 대선은 텔레비전 토론 3번으로 끝이 납니다. 제가 좌파 후보를 압도적으로 텔레비 토론에서 눌러가지고 꼭 보수 우파 우리 자유한국당의 승리를 견인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 경제 안보 위기를 타파하고 반드시 경제를 살려내고 또 통일을 이루어내는 이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많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홍준표 후보.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좌파가 몰락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만 유독 좌파 광풍 시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바로 잡아야 됩니다. 홍준표에게 나라를 맡겨주시면 강력한 지도력으로 혼란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모두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시간 지켰습니다. 다음은 김진태 후보. 왼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 더 이상 이렇게 내버려둬도 될까요? 이거 꼭 막아내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싸워왔을 때 다른 분들 다 어디 계셨습니까? 원칙과 용기와 소신의 아이콘이 꼭 해내겠습니다. 안 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고 물에 물 탄 듯 이런 정말 기성정치 이제는 바꿀 때가 됐습니다. 애국 보수 우파의 세대 교체 꼭 이루겠습니다. 미래의 아이콘이 되겠습니다. 저에게 한번 맡겨주십시오. 김진태 후보 말씀 마무리됐고요. 마지막으로 김관용 후보. 현장 혁명의 기수 저 김관용이 출마를 했습니다. 정치가 오염돼서 이 나라가 이 경제가 전부 파탄해지겠습니다. 대통령이 초유의 탄핵을 당하는 이제 좀 바꿔야 됩니다. 과감하게 기득권을 내려놓고 잘못했다고 국민들의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저는 통합의 지도자로서 노련한 뱃사공이 물길을 잘 알아서 갈 수 있도록 국민이 지금 불안합니다. 경제도 불안, 사회도 불안, 안정을 시키겠습니다. 저 김관용, 관용의 정치 시작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후보 모두 긴 시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SBS가 마련한 자유한국당 경선 후보 초청 텔레비전 토론 2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